박정희의 근대화 대외 전략은 그 전체 모양이 너무나 균형이 맞고 또 시스템 운영의 귀재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박정희 시대 때 10대 업적을 이렇게 쭉 적어 나가다가 보면은 좀 묘한 생각이 듭니다. 묘한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분의 일기, 박근혜 씨로부터 박정희 일기를 좀 몇 장 얻어가지고 보다가 1971년 연초에 쓴 일기장을 한번 봤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하면은 4대강 유역 개발 사업 해가지고 한 페이지에 딱 써놨어요. 4대강 유역. 4대강 유역에 인구의 67%가 산다. 4대강 유역의 농경지가 뭐 몇 %다. 앞으로 이 4대강 유역에 댐을 11개를 만든다. 그렇게 되면은 상수도 공급이 얼마나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산림녹화와 연결돼 가지고 임야가 얼마나 늘어나고, 뭐 등등등등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총 비용이 4천억 원으로 적혀 있어요. 4천억 원. 4천억 원이면 요새 우리나라 공장 하나 짓는 정도밖에 안 되고, 뭡니까? 747 도입 비용밖에 안 되는데 4천억 원밖에 안 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계획입니다, 계획. 그래서 나는 4대강 유역 개발이 어떻게 됐느냐 해가지고 민족문화 백과사전을 찾아가지고 4대강 유역 개발 해가지고 딱 찾아보니까 70년대 10년 동안 과연 그대로 됐어요. 박정희가 적은 종이 한 장에 적은 게 10년 뒤에 그대로 실천이 된 겁니다. 댐이 하나 늘었어요. 평화의 댐이 하나 늘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도권에서 2,500만이 몰려 사는데 물 부족 안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 그래요. 강우량이나 보면은. 근데 댐을 이렇게 많이 지어 놓으니까 그럼 공장 마음대로 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70년대 댐을 11개를 안 지었으면은 그 뒤에 댐을 우리가 지을 수 있었습니까? 동강댐 짓는다고 하다가 결국 못 지었잖아요. 70년대에 댐을 안 지었으면은 우리 수도권, 그 다음에 공장 돌아가는 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는데 어떻게 종이 한 장이 10년 뒤에는 그냥 그대로 이루어졌느냐 이겁니다. 이게 무슨 요술도 아니고 하는 그런 감동을 느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중화공업, 의료보험. 우리나라 요새 메르스 이런 사태가 나니까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삼성의료원의 사장을 했던 윤순봉이라는 분이 참고로 한번 그 사이트를 한번 잘 들어가 보십시오. 윤순봉의 서재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기 요사인 또 트럼프의 무슨 음모론을 열심히 분석하던데 이분이 삼성 CEO 출신인데 그분이 한국의 의료 수준이 세계에서 몇 등이냐 하는 랭킹을 쫙 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그거 보니까 결론적으로 한국의 의료가 세계에서 1등이라는 겁니다. 1위라는 겁니다. 1위. 이번 메르스 사태로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민들이 의사를 1년에 몇 분 만날 수 있느냐. 의사에 대한 접근성. 그 다음에 거기 비용. 그리고 농촌과 도시의 의사 수의 이런 배분 관계, 이런 걸 다 합치면은 뭐 수술 실력,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1등이라는 겁니다. 1등. 미국이 보통 1등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주장은. 근데 왜 1등이 됐겠습니까? 의료보험, 1977년 7월 1일부터 의료보험이 기반이 안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박정희는 무신정권 시절 이후에 근 800년 만에 처음으로 군인이 집권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나라는 신라가 삼국통일하고 이럴 무렵은 뭐 군인 세상이었잖아요. 김유신이 삼국통일의 제1원군인데 고려 시대 들어오면서 다시 이게 과거 시험을 거쳐서 합격된 사람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너무 무인들을 업신여기다가 정중부의 무신의 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90년 동안
무신 정권이 유지되다가 몽골 침략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일본 역사와 한국 역사를 비교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가만히 몽골 침략이 없었으면 한국에서도 무신 정권이 한 몇백 년 갔을 거란 겁니다. 일본도 무신 정권이 800년 갔습니다. 명치유신으로 1868년에 무너질 때까지. 그래서 역사의 전환점이 두 나라 역사가 갈라지는 게 몽골 침략을 받으면서 무신 정권이 무너졌다. 그 뒤에 조선조는 뭐 선비들이 과거시험 쳐가지고 집권하고 군인들을 아주 깔보는 나라가 돼서 결국은 경제도 과학도 일으키지 못하고 식민지가 되어버렸는데 다시 군인이 집권을 했습니다. 군인 집권이 가져온 게 경제 개발의 성공이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요 30년간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에서 1등입니다. 여러 가지 통계는 세계에서 막 거의 1등이고 확실하게 1등은 1980년대 전두환, 노태우 시기 우리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0.1%였어요. 이거 확실하게 1등입니다. 일본과의 격차를 가장 많이 줄인 사람이 전두환 때입니다. 전두환 때. 그때 극일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극일. 우리나라 역사에서 소외되었던 군사 문화가 한국 역사 창조의 한 흐름으로 들어왔다 하는 게 박정희 시대의 역사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전략, 박정희의 전략, 그 다음에 김일성의 대전략도 있었어요. 지금 한반도에는 두 개의 기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한강의 기적이 있고 북한에는 평양의 기적이 있습니다. 왜 평양의 기적이냐? 아니, 어떻게 저런 북한 체제가 존속할 수 있느냐? 북한 체제의 존속의 기적이죠. 수백만 명을 굶겨 죽이고 어떻게 존속할 수 있느냐? 또 북한에 무슨 뭐 중공군이 있습니까? 소련군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한미군을 주둔하고도 주한미군 언제 빼느냐 해가지고 전전긍긍하는데 북한은 끄떡없이 자주국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핵개발에 성공해가지고 드디어 미국과 맞짱 뜨는 이런 체제가 되었으니까 이거야말로 평양의 기적입니다. 두 개의 기적이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김일성의 대전략은 선군사 건설, 후 경제 건설이죠. 그러다가 결국 경제는 망가졌습니다.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위한 병영체제 구축, 한국의 민주화를 역이용해가지고 남한 내에 혁명의 교두보, 우리로 말하면 반역의 교두보를 구축했다. 핵무기 개발에 의한 비대칭 전략이다. 한미일 동맹 이간질, 소위 민족 공조, 민족을 무기화해가지고 한국의 주류 세력을 압박을 하고 반일의 쇠기를 뽑는다. 중소 대립 속에서 자주 노선을 확립을 한다. 그런데 김일성의 대전략, 김정일 대전략, 김정은 대전략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도 아까 조지 F 케난이 했던 하나의 말이 여기도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김정은 마음속에 공산 통일의 마감 시간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마감 시간이 있어야 사람이 열심히 합니다. 과연 마감 시간이 있을까요? 언제까지 통일해야 된다. 히틀러는 있었어요. 히틀러는 이 다른 독재자하고 달라가지고 망상이라면 망상이고 자기의 수명이 지금 얼마 안 되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아리안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 쓰레기 같은 유대인을 말살하겠다는 그런 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모한 전쟁을 한 거죠. 무모한 전쟁. 그러나 스탈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탈린, 히틀러를 비교하면 진짜 혁명가는 히틀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하루하루 생활이 즐겁지 않을까요? 주지 육림 속에서 살고 죽이고 살리는 거 지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은 마감 시간이 북한이 마감 시간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통일 대전략을 오늘에 있어서 어떻게 살릴 거냐. 아까 자유통일 대전략은 좀 이승만으로부터 막 끝났다고. 그 뒤에 박정희 시절은 전략이 바뀌어가지고 선건설 후 통일이니까 일단 평화공존 체제로 간다. 서로 전쟁을 억제한다. 여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중화공업 건설, 핵무기만 빼면은 우리가 북한의 50배 되는 경제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공을 했죠. 그러면 다시 이제 자유통일 대전략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저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민족사의 귀결이죠. 그리고 헌법의 명령입니다. 우리 헌법 1조 4조, 1조 3조 4조 10조를 합치면은 북한 농당 정권을 해체하고 북한 동포를 해방을 해가지고 8천만 한민족이 민족통일국가를 만들어가지고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3조 그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간다. 따라서 북한 지역은 불법 점유지역이므로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헌법의 명령입니다. 자유통일이. 그리고 자유통일은 북한의 공산통일 전략에 대응하는 생존투쟁 차원의 자구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통일 대전략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민족사의 이단 세력, 국군의 주적, 인류의 공적으로 규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죠. 자유통일은 그 본질이 노예 해방 전쟁입니다. 자유통일은 또 민족 반역자,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 세력을 한민족과 전 인류 속에서 고립해가지고 섬멸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대결 구도가 김정은과 한민족 전체 또는 김정은과 한민족을 포함한 인류 전체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서 김정은을 고립시키는 전략이다. 자유통일은 한반도의 반역 사령부를 포격해가지고 김정은과 종북 세력을 동시에 무력화시키는 일종의 잠수작전이다. 자유통일 대전략은 분단 고착적, 수세적 사고를 거부하고 포용적, 공세적, 이상적 자세를 요구하는 국민운동이다. 자유통일은 좌우를 포괄하는 높고 넓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법치와 인권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김정은에 반대하거나 대한민국에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세계의 문명국가를 다 우리의 응원 세력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려면 북한의 인권 탄압을 국제사회에 고발해야 됩니다. 자유통일의 실천 전략은 결국은 북한 자유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북한에 세 가지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몰아내라. 북한 노동당 해체하라. 자유선거 실시하라. 따라서 자유통일은 진실, 정의, 자유 위에 위대한 문명을 건설해온 대한민국 주류 세력의 마지막 과업이며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사명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력에서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자유통일이라는 기치를 내리지 않고 끝까지 그걸 끌어안고 가려고 했는데 왜 지금 우리는 자유통일을 기피하고 평화통일이란 말로 호도하고 자유통일이라고 하는 걸 무슨 죄 짓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되니까 국력이 50대, 경제력이 50대 1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멱살 잡혀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자유통일이라는 목표를 포기하는 순간 그 나라든지 그 지도자라든지 엘리트라든지 또는 군대라든지 이런 사람은 이제는 수비 위주로 가고 공격형 군대가 아닌 군대는 계속 수비만 해야 되니까 벌써 거의 패배주의가 깃들고 거기에 관료주의가 깃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군대처럼 이 좌익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부끄럼도 없는 이런 군대가 되어버린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유통일 대전략을 국가 목표로 세울 때 바로 대한민국이 정신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지금